네,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풀어볼 사주는 이제 전 미래통합당 당대표죠. 황교안 종로구 후보로 출마했는데 이제 이낙연한테 이제 졌죠. 그래서 이제 대표직을 그만두고 지금 물러난 상태고 급격히 잊혀지고 있다고 해요. 급격히 잊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또 혜성처럼 나타나요. 어차피 정치인이라는 거는 급격히 잊혀진 거는 뭐 그닥 아니 혜성처럼 나타나는데 급격히 잊혀지는 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다가도 또다시 혜성처럼 나타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급격히 잊혀진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죠. 또 언제 그랬더냐 하고 또 혜성처럼 나타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사주는 이제 우선 이제 황교안의 이미지가 어떠냐 하면 이제 굉장히 젠틀맨이죠. 아주 전형적인 젠틀맨.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아주 그 전형적인 관료의 얼굴이죠. 관료의 얼굴. 그러니까 딱 봐도 국무총리는 뭐 국무총리라면 저 정도는 생겨야지 할 정도로 아주 전형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관료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국무총리는 하여튼 그 정도쯤 돼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치인하고 국무총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관료하고 정치인하고는 달라서 그럼 정치인의 그 스탠다드형 이미지, 정치인으로서의 그 표준 이미지를 누구로 생각하면 좋으냐면 딱 노무현을 정치인으로서 딱 그 표준적인 이미지로 생각하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상당히 그 투사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노무현이가. 그게 정치인인 거예요. 그게 관료하고의 차이점이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남한하고 북한하고 누가 나라가 안정되어 있느냐를 물으면 당연히 북한이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왕조잖아요. 왕조. 김정은이가 죽을 때까지 나라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물론 임금이 그냥 뭐 폭군이라든지 이러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폭군이 아닌 한은 왕이 죽을 때 그리고 새로운 왕이 이제 나올 때 요 교체기만 나라가 잠깐 흔들할 뿐이지 보통 왕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라가 안정돼 있어요. 반면에 이 대통령제 국가들, 그러니까 뭐 4년이나 5년이나 이렇게 꼭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나라들은 이 선거가 뭐냐면 춘추전국 시대에 군웅이 서로 그냥 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안지에 항우하고 유방이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하의 패권을 두고 싸우는 것과 같아요. 이 대통령제는. 그래서 대통령제는 4, 5년마다 나라가 흔들흔들해요. 싸움이 나니까. 그래서 나라의 안정성으로 본다면
왕조 국가가 왕조가 나라가 더 안정된 거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이 왕조가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의 교체 시기가 길수록 정치는 안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왕의 교체가 짧을수록 정치는 그만큼 흔들흔들한 거예요. 나라는 뭐가 좋으냐? 정치가 안정된 게 좋죠. 맨날 4년마다 그냥 한 번씩 군웅이 그냥 항우와 유방이가 싸우듯이 이렇게 천하가 패권을 두고 서로 이렇게 서로 다투는 형국이 이 정치가 불안한 거예요. 당연히 왕조가 정치는 안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왕조를 다 나쁘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왕조가 다 망했으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왕조가 다 망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망했고 중국도 망했고. 그래서 망한 나라의 망한 이 왕조들이 망했으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왕조는 별로 안 좋다. 왜냐하면 그러다 다 망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왕이 정치를 아주 잘하면 굉장히 발전을 하죠. 나라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데다가 똑똑한 왕이 통치를 하면 그 나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요. 그런 장점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는 굉장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어서 천천히 할 기회가 있겠죠. 아무튼 이 황교안의 사주는 딱 봐도 아주 그냥 점잖은 관료형의 얼굴이죠. 딱 봐도 총리감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나 정치인은 그렇게 점잖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왕 자리를 놓고 싸우는 자예요. 그래서 장수와 같은 거예요. 장수. 점잖은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 어떻게 싸워가지고 왕을 놓고 다투겠어요. 점잖은 사람이. 왕자리를 놓고 다투는 게 저기 선거인데 그러면 싸워야 되고 점잖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점잖은 사람은 정치인에는 적합하지 않고 관료, 그냥 부름을 받고 가서 일을 하는 관료에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는 점잖은 사람은 정치인에는 부적합해요.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더 얘기 좀 해보면 이낙연이는 어떤 스타일이냐? 민주당의 지금 이제 대권 주자로 이렇게 이름이 이게 불려지는 이낙연은 어떤 사람이냐? 이낙연도 당연히 황교안처럼 점잖은 사람이죠. 관료형. 당연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낙연도. 그래서 이제 황교안은 정치로 이제 이 총리를 하다가 이제 정치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어설프죠. 이런 관료 하던 사람이 정치에 나와가지고 저기 장수가 되어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상당히 이제 어설프죠. 그리고 이제 단순하게 운 때문에 이 사람이 떨어졌느냐, 그리고 당대표도 그만두고 떠났느냐. 물론 운에도 이제 떠날 때는 이제 이렇게 떠날 때는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4월 운이죠. 상관이라는 건 이제 떠나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이전에 좀 더 큰 흐름을 본다면 황교안은 관료형이고 그렇게 정치인에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선거에서의 대세도
진보 쪽, 아니 좌파 쪽에서 좌파 쪽에 이제 크게 이기는 형국이 없기 때문에 큰 대세가 단순하게 운만 가지고, 개인의 운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대세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대세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투쟁력이 좀 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가장 이제 표준적인 모델, 이런 사람이 이제 노무현인데, 우파에서도 보기에 황교안이 노무현만큼이나 그렇게 장수로서 잘 싸웠나를 평가한다면 황교안이는 그냥 관료형이었구나. 우파 사람들도 노무현만큼 싸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파 사람들은 항상 이제 그런 사람이 필요하고 또 부럽고 한 거죠. 노무현만큼 이렇게 나와서 싸워줄 사람이 항상 그런 사람들을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같이 우파에서도 누가 과연 나와서 노무현처럼 이렇게 싸워가지고 정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항상 아쉬운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제 그러려면 노무현이가 그냥 싸우기만 잘했느냐를 생각하면 안 돼요. 노무현이는 싸움도 잘했지만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게임 끝. 왕도 되는 거예요. 게임 끝. 게임 오버. 완전 게임 오버.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거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짱. 게임 끝.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심이 보여야 돼요. 진심. 그러니까 진심이 보여야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 그런데 과연 보수 쪽에서 진심을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느냐?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보수가 원하는 거는 웰빙.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인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보수가? 보수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없잖아요, 보수가.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일단 진심이 보여야 되는데, 이 보수 우파 사람들은 진심이 안 보여요. 진심을 보이면, 나 대통령 되고 싶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수가 지향하는 바는 정권을 탈취하는 게 보수가 지향하는 거예요. 보수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수가 지향하는 게, 우파가 지향하는 거는 정권을 가져오는 거, 빼앗는 거예요. 내가 정권을 가지는 거. 그래서 기득권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런데 진보나 좌파의 목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내가 정권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고,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보수의 정치적, 보수가 니들 왜 정치하냐 그러면 정권을 빼앗기 위해서, 내가 대통령이 또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거가 되고, 그 다음에 좌파한테 니들 왜 정치하냐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거예요. 좌파도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치한다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고, 좌파는 변화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겠죠, 변화라는 거는. 그러기 위해서 정치한다고 얘기하고, 우파, 보수는 그냥 내가 정권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왕이 되고자, 이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가 틀려요. 좌파하고 목표하고, 진보하고 보수하고, 정치를 하고 싶은, 정치를 해야 되는 목표, 정치를 해야 되는 그 이유, 목표와 이유부터가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우파가 내가 정권을 빼앗고 싶은 게 나의 본심인데, 그걸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감동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죠. 그게. 그러니까 우파는 좌파 정권이 망할 때를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방법이.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총선 결과 응징을 한 거죠. 국민들이 응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응징을 했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상당히 많은, 근접하게 상당히 많은 보수표가 나왔죠. 한 45% 정도 나왔나? 그걸 응징하려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나왔죠. 그래서 투표율이 높았던 거고. 그러면 이제 정치 재개는 불가능하겠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황교안의 앞으로의 운은 어떠겠느냐? 원래 목표는 이거였어요. 뭐냐면, 황교안도 알죠. 내가 이낙연한테 종로에서 진다는 거 알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 알고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황교안의 원래 생각은 이거였어요. 내가 요번에 국회의원은 떨어지지만 내가 대통령 후보는 계속 할 거다. 보수 쪽에서. 이게 목표예요. 다음 목표예요. 다음 목표. 원래는. 그리고 이제 종로에서 이제 선거 결과 발표하면 내가 이제 물러나야지. 이거 다 계획돼 있는 거죠. 스케줄이. 그래가지고 물러난 거죠. 당대표 그만두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원래 그게 이제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물러났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제 황교안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황교안이가 확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황교안이 이제 야권의 대통령 주자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그래서 거기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겠죠. 내가
보수 쪽 대통령 후보였는데 이낙연과 맞붙을 수 있는, 아니 국회의원 선거에서 졌다고 내가 확 이렇게 막 잊혀질 수 있나? 깜짝 놀라고 있겠죠 지금. 원래 시나리오는 내가 이제 어쨌든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하지만 잠재적인 대권제 보수의 대권 후보로서 항상 이렇게 좀 있다가 한 내년쯤 되면 다시 등장해가지고 내가 또 이낙연과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또 붙어본다. 원래는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확 지금 잊혀져 가는 중이라고 이제 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잊혀지겠느냐? 그렇게 빨리 잊혀지진 않겠죠. 지금 이제 올해가 64세인데 이 비거분이 다 정치하는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이제 사퇴해가지고 잠깐 잊혀지는 듯 해도 또 혜성처럼 또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반드시 식신은, 왜냐하면 싸우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를 하려면 장수가 돼가지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사주가 이제 식신이 약하니까 지장간을밖에 없으니까 식신이 들어올 때 또 대통령 후보로서 또 나와서 이제 또 행세를 하겠죠. 내가 보수 쪽 우파의 대통령 후보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 후년에 뭐 어찌됐든 여기 식신이 와야 돼요. 나오잖아요. 이러면 또 그냥 잊혀졌던 후보가 또 혜성처럼 나타나는 거죠. 22년 5월 달에 선거겠죠. 5월이나 4월. 근데 일단 내년에 또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느냐? 나오겠죠. 식신이니까 또 싸우러 나와야죠. 전장터로. 그래서 지금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급 잊혀진다. 아유, 혜성처럼 또 나타나는 게 또 정치권의 또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나오겠죠. 또 식신이 나오면 또 나오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